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교육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각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친문 세력들이 김동연을 중심으로 또 뭐 조국 또 누굽니까? 그 초일회 뭐 이런 단체를 통해서 또 이낙연도 나는 절대 정치 은퇴하지 않는다. 정치 은퇴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건 잘못된 소식이다. 나는 정치 은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는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공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가 좋아지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결합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계속 자기들끼리 뭘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그만 행동이라도 비판함으로써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그 기본적인 자기네들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연락처도 주지 않고 저한테 제 개인 계정으로 입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 또 늘어났는데 꼭 요 국민 루나님, 우체 원순이님, 국민 개원숙님, 하나 김용기님, 카뱅 서문웅님, 농협의 이에라님. 요 5가지 정보를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porkr@gmail.com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면 거기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여러 선생님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전까지 그런 데이터가 이런 정보가 저한테 없으면 이제 IT 자문역한테 이 자료를 다 넘겨주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연락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꼭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연락해서 꼭 제가 이 정보를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원 내각제와 내각제 세력에 대해서 잠시 언론에 나온 것만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김동연이 이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김동연은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번 인사평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동연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리셀 참사 거기서 20몇 명이죠. 23명으로 난 기억하는데 그 후에 다시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20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기억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김동연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그랬네. 부천 호텔에서 또 났잖아. 부천 호텔에서. 김동연이 물론 자기가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자기 관할이잖아. 부천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된 호텔이 허가가 났냔 말이야. 이 말이 돼? 김동연 이 녀석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게. DJ 노무현 문재인 적통을 잇는다. 문재인은 적통이랄 게 없어, 임마. 이재명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대, 김동연이. 큰일입니다. 이 김동연은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김동연은 모피아 출신이에요.
모피아 출신은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홍남기 봐, 홍남기. 하는 꼬라지 뭐라고. 지금 그 모피아 애들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보면 지금 군바리들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해요. 이 건피아, 모피아, 교피아 다 비슷합니다. 행정이 썩었어요. 위로 올라간 윗대가리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썩었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책에도 썼잖아요. 내가 그 귀국한 이후에 한국은행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거기서 맡겨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한 내용이 나중에 묶여서 책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야? 멍청한 짓들, 멍청한 짓이야.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다 행정고시 봐가지고 행정 업무를 하는데 다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애들이 그때 그 IMF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책을 엮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해철 이 녀석도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 아주 전형적인 친문 세력이에요. 친문 세력의 아주 심볼이죠. 전해철 등 친노 친문 인사 적극 영입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항마로 이제 부상한다는 거죠. 4년 중임제인데, 요 엊그제 얘기예요. 김종인 선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면 대통령이 맨날 선거운동만 할 것이다. 중임하려고.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죠. 진짜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의원 내각제가 뭔지도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가 독일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의원 내각제 해야 돼.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론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 해가지고는 조직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낙연이 또 거들었죠. 이 이낙연은 원래부터 의원 내각제를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그럼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면 독일식이 되나? 독일식이 되려면 내가 오늘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낙연 이거 아주 위험한 인물인데 독일식이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의원 내각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그냥 독일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놓고 독일식 의원 내각제라는 거야. 독일이 좋다는 건 알아 얘네들이. 독일의 디귿자도 모르는 놈들이 독일식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게 2009년 인터뷰한 거거든. 그때 의원 시절에 문 전 대통령 전병헌 대표 전병헌이 그 정무수석 하던 친구야. 이 친구가 그 세밀에 지금 대표를 맡았는데 그 이낙연 당이죠. 이낙연 당의 대표를 맡았는데 시사저널에 어제 이제 다음 주인가에 그 대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잠룡들 움직이고 이낙연도 정계 은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비명 주축 세밀에 문 만남 배경을 주목한다. 뭘 주목해? 뻔하지. 뭐하러 만나겠어? 문재인이. 이런 애들 다 자기 문재인의 그림자, 문재인의 냄새를 풍겨놓은 거야. 내가 뒤에 있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이재명을 다 깔아버려라. 이러는 거지. 내가 너무 정직하게 말했나? 의원 내각제. 나도 내각제주의자입니다.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해야 돼.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권력 구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권력 구조를 갖는 것은 내각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각제주의자야.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의원 내각제란 무엇인가? 49강에서 강의 초제 내각제로 가야 된다. 내각제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각제를 위한 의원 내각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내각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철저한 정치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연방에도 주에도 지방 그 커뮤니티에도 정치 교육 체제를 갖추었어요. 이 정치 교육은 뭐냐? 정치 교육은 뭐야? politische Bildung. 우리말로 말하면 politische 정치적 빌딩, 교양, 정치적 교양 학습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정치가 뭔지. 우리의 삶에서 정치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정치 행위죠. 정치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독일은 다른 일반 선진국, OECD 국가들보다 그 투표를 강제하지 않는데 투표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정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방 정치교육센터가 있고 주정부 지방정부죠. 주정부의 정치교육센터가 있고 또 다른 더 하위 커뮤니티의 정치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건 다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정치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정치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치를 몰라.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야. 왕자 쓸고 나왔어. 주가 조작했다는 것이 다 알려졌는데도 그 처가가 어떻게 됐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7시간짜리가 다 공개됐는데도 거기다 내고 찍는단 말이야. 정치적 문맹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야. 독일은 정치 교육을 하거든. 그게 politische Bildung. 근데 그걸 우리말로 학자들이 politische Bildung이라고 정치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번역을 해. 그게 민주시민 교육을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정치 교육 한다는 얘기야. 민주시민 교육. 그게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 교육. 이게 첫 번째요. 이게 없이는 의원 내각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식 내각제가 돼요. 일본은 politische Bildung. 정치 교육이 있나? 민주시민 교육이 있어?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연방제 국가여야 돼. 자치분권이 완벽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식 내각제로 빠지지 않아요. 내각제를 하려면 첫째, 정치교육을 하라. 둘째, 정치교육은 이제 오늘 좀 얘기할 겁니다. 정치교육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치 안 합니다. 일치 안 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라가. 두 번째는 이 자치분권이 완벽해져서 지방의 각 정부가 국가성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식 내각제가 된다. 세 번째, 의원 내각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스위스 같이. 그 다음에 독일의 주정부처럼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 발안 제도를 하든지 시민의회 제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 체계를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있죠. 의회 민주주의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 시시껍질을 한 거를 다 그 시민들이 주인이 직접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머슴들을 의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지지한 법률들을 걔네들이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결정 이런 것은 국민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의원 내각제를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내각제주의자예요. 그런데 내각제를 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인 교양이 politische Bildung이 수준 높은 상태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흐바리 같은 애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수준은 왜 그러냐? 정치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인데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선거제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나머지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정치교육, 연방제, 직접민주제 이런 것들은 워낙 강력한 반발이, 기득권에 의한 반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누리던 권력과 권한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일인데 선거제도는 그냥 바꾸면 돼요. 선관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회에다 내가지고 시민들이 나타나서 왈왈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반반씩 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렵지 않은 것도 국회의원 애들이 자기들 이 밥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절대 그 밥통을 열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300석을 가지고 있으면 150석으로 하고 350석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독일식 선거제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석까지는 지역구로 하고 소선구제로 하고 15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350석으로 한 50석을 늘려왔어. 지금 300석은 좀 부족해요. 우리 인구 대비.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남한이 한 350석, 북한이 한 150석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한 500석 수준으로 하면 한 7,500만 또 약 8천만이 좀 안 되는 그 인구의 한 500석 연방의회 의원을 갖추면 되죠. 그리고 각 주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한 10개가 있으면 그 북한도 하나 내지 2개 내지 3개 정도, 아니다. 거기도 한 4개나 5개 정도, 4개나 5개 정도의 그 지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를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방제 국가가 통일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조금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국회가 놀고 먹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 개혁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각자 임무가 자기에 쭉 들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하는 걸 다 평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직무의 분석에 의해서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그 직무에, 국회의원이라는 한 직무에 명시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명시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명시화된 각 국회의원들 간에 명시화된 자기 직무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어도 돼. 우원식 같은 놈 맨날 놀고 먹잖아. 그러니까 우원식 말고 또 우상호. 그놈도 맨날 자기가 중진입네 이러면서 나와서, 유튜브 나와서 뭐라고 떠드는 거 보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평론을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선수가 높아질수록 무능해져, 애들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썩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려면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 정치교육, 연방제, 직접민주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그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다시 말하면 옛날 중세의 제국주의적 시대를 벗어나서 근대화된 국가 운영 체계를 가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 막스 베버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분화, 개인화, 합리화 되어야 된다.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조직 설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분권화, 탈중앙화라. 중앙이 없어. 스위스는 막스 베버의 이
강력한 근대화의 메시지를 스위스는 더 강력하게 받아들인 나라예요. 이미 그 전에 독일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탈중앙화했어.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으로 옮겼지. 옛날에 본이었다가 통일된 후에 베를린으로 옮겼는데 거기 수도가 있어. 그런데 스위스는 아예 탈중앙화함으로써 수도가 없어. 물론 연방정부 청사가 어디에 있느냐? 베른에 있어. 베른. 근데 거기는 수도라고 부를 공식적인 수도라는 명칭을 스위스 사람들은 붙이지 않아요. 그냥 베른이라는 시일 뿐이야. 그냥 거기가 수도다. 여기는 중요하다. 특별시다. 이런 개수작을 스위스 사람들은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조그만 땅덩이를 26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합니다. 독립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방 법률 체계도 있지만 이 칸톤이라고 부르는 칸톤이 별도의 국가거든요.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8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26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도 비효율일 것 같죠? 그런데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북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철저한 조직 설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2배 달리고 IQ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아, 걔네들도. 그런데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스위스에서 가장 중세까지만 해도 빈곤한 나라였어요. 누가 별로 쳐주지도 않는 나라였어.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1848년에 그 스위스가 각 지역말로 쪼개져서 서로 경쟁하던 체제를 통합해서 어떻게 했어? 하나의 연방 체제로 만들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의 칸톤이 합쳐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속속들이 그 연방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6개의 연방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자. 그 다음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경제력이 막강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바티칸 가면은 그 스위스 병사들이 꼭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근위병들은 다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황청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스위스 용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전장에 나가서 용병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 거쳐서 식민지 시대죠. 제국주의 시대는 독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완전히 민주화 시대를 온 지 상당한 시간이 거쳤는데 건 40년 된 거 아니에요? 80년이니까 한 37년 된 거죠. 아직도 분권화가 뭔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탈중앙화가 뭔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율성 개념이 뭔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뭔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명령 통제 하에서 다 짓눌려 있습니다. 본익의 그 국장이 스스로 자진한 이유가 뭡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윗대가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자기 윗사람이 지시해가지고 내가 이 목숨을 끊는 사람 봤어요? 스위스에서 봤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위에서 찍어 눌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지 않을 뿐이지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야. 요새 국회 나와서 하는 거 봐. 국회 그 청문회 나와서 답변하는 놈들 봐.
그때 그냥 그 말재주로 막 넘기려고 하면 다 개소리인데, 그거 하나 거기서 목숨 건져가지고 어떻게 좀 권력을 맛을 보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고 간다 이 말이야. 이게 명령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거기 가서 한 뭐 떡고물이나 뜯어 먹으려고 그런 그 비열한 짓을 하는 놈들이나, 이 사회가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애들이.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하면 각자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딱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야마시 칠 수가 없다고.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문재인, 친문 세력, 정말 아주 바보 같은 인간들이죠.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우리나라 법률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법대 나온 애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아니 법대에서 뭘 가르치는데 민주주의를 모르지? 아니 문재인이 민주주의가 몰라. 아니 윤석열이 그 비리와 불법 행위를 딱 보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그 징계위원장 하던 놈이 정한 뭐 하는 그 외대 로스쿨 교수인가 하는 뭐 변호사라고 하는 놈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면직시켜야 되는데, 윤석열은 면직시켜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2개월 징계. 와, 이런 등신 같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공부했던 놈 치고 내가 똑똑한 놈을 본 적이 없어. 아니, 면직 이상의 처벌을 해도 된다고 판단됐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정무적 판단을 하냐고, 이 법률가. 아유, 나 참. 그래서 2개월 정직 처분을 했어. 그러니까 추미애가 뭐가 돼? 이런 놈은 면직 처분을 해도 될 수준이라는 걸 법률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2개월 정직. 그런 놈이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정보식인데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 하던 놈이 있어. 아유, 그런 놈들이 참. 그래서 그걸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이러하는 게 다 거기 써 있잖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 그 목불인견이라고 얘기한 거야, 문재인이. 그래 놓고 추미애로 그만두라 그래. 추미애 보고 그만두라 그래. 아니, 문재인이 이게 또라이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래야지, 이게.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거야. 아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바보 같은 놈이다. 아주 바보 같은 놈들이다. 법률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놈들아.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야. 법률은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시스템이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마그나 카르타가 그거 아니야. 마그나 카르타가 뭐야? 이런 등신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 법률가들이라는 거야, 나. 이게 법률가, 문재인, 윤석열, 거기 나온 놈들 다 봐. 어떤 한결같이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놈들이 앉아서 정치를 한답시고 떠들고 있냐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 막스 베버로부터 나온 근대화란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 조직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한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하는 거야. 지금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나? 없잖아. 다 윤석열이라는 흐바리 같은 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전부. 이게 나라가 아닌 거지, 이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이게. 그럼 조직은 어떻게 해? 개인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조직은 다노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야. 이것은 기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누구나 자기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독립된 자율적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일할 때는 우리 조직이 분권화되어서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은 채 서로 연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대화되는 방식이고 이것이 21세기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도록 조직 설계 원칙을 독일에서도 21세기에 대해서 바꿨습니다. 분권화 자율성을 합쳐서 자주성, sovereignty, sovereignty 영어로 말하면 자주성이죠. 이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양보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과 자신의 재능이 능력이 다른 조직 내에 들어가더라도 다 interoperability라는 게 뭐냐면 그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원래부터 상호 호환성이 높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로 조직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그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teroperability죠. 이게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공부하던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이유로 저런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다 평준화되어 있고 상호 호환성을 갖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호 호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비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이라는 거, interoperability라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이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둘이 합쳤을 경우에 seamless하게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seamless라는 게 이음새가 없는 것처럼 그냥 딱 들어가자 맞으니까 덜컹거리지 않고 그대로 마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운용성, 마지막에 지속 가능성, nachhaltigkeit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sustainability 영어로 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반드시 독일인들이 해야 할 원칙처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조직 설계의 기본 공식으로 21세기에 들어서 바뀌어졌습니다. 나중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원 내각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대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대중이 기본적인 IT 인프라를 다 깔아놨잖아. 그런데 왜 그 IT 인프라를 깔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낙후되게 만들었냔 말이야.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거든, 정치하는 애들이. 이명박은 사기꾼으로 자기 그냥 해먹으려고만 했지.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무당 찾아다니는 안학내한테 갔다가 맡기고 자기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재인은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게임 만들어가지고 돈 번 애를 거기다 위원장으로 맞춰놓고 자기는 일주일에 100시간이나 일했다. 그런 놈을 그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아니, 이게 등신 아니야?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윤석열 같은 놈을 검찰총장에다 앉히질 않나. 그 CPX라는 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이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IoT는 너무나 당연하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당연한 거야, 이건.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CPS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왜 나오느냐?
생산 방식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되느냐? 개인 맞춤형 생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80억 인구가 각자 다 다르잖아. 그 개인 맞춤형 생산 방식을 하기 위해서 CPS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요새 여러분 잘 아는 AI와 로보틱스 등등. 이게 뭐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무슨 카페에 가도 내가 주문하는데 뭐 거기 있는 거기 그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키오스크에 탁 누르면 다 나오게 돼 있잖아. 그럼 알아서 그게 나와. 이게 다 뭐야? 전부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기계 장치들이 지금 그 상점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것이 점점 AI, 로보틱스 같은 것에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면 AI와 로보틱스 기대 클라우드 서비스니 뭐 어쩌고 하는 게 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하는 거죠.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개인 맞춤형 거래를 위한 것인데 거래의 최종 단계는 뭐냐? 우리가 무슨 거래를 했다. 그 최종 단계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금융거래예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크립토의 세계가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발달하게 만들어서 금융 시스템이 개인 맞춤형 금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금융가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야 이거? 이게 디지털 금이야? 뭐야 이거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 활용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또 자기네를 짓누르지 않을까? 이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바보 같은 놈들이죠. 이게 삼위일체로 독립된 개인적,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고 조직은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맞춤형 생산,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인 맞춤형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이 강의를 제발 이 정치인들이 듣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를 이해한 것은 내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이야. 이 회사를 컨설팅 했거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들이 네트워크로 모여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건민내를 생각한 거야.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건민내가 하는 그 모습대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건민내에 많이 가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 그 한 잔 값 전략해서 여기 가입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이 정치하는 놈들한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너무나 무능하다는 거야. 정치하는 애들이. 썩었다는 거지. 시대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야. 이 무능하다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직자가 무능하다는 것은 일반 사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뭘 하든 동아리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뭐 무슨 클럽을 운영하든 그건 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공직자가 무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아주 간사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정신세계가 그 속에 간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지고 받고 올라가서 다른 말하자면 이 주인들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주인인데 이 주인들을 사악하게 대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무능함이야. 더러움과 간사함과 사악함으로 무장한 이 무능한 아이들. 이게 우리나라를 이따위로 만든 거예요. 벌써 100년도 훨씬 전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몇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흡혈귀야. 조선 4대 부들은 다 흡혈귀들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흡혈귀들을 피해서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연해주로 나갔던 우리 조선족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에요.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로 떨어져서 지금 나라가 뭐 있느니 없느니 뭐 김문수 얘기 또 무슨 무슨 태우지? 김태우인가? 김태우 이런 놈들이 나타나서 뭐려고 뭐 일본의 마음이니. 아유, 이게 다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미친놈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원 내각제와 내각제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까불지 마라. 나도 의원 내각제주의자다. 그런데 이 5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각제를 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전에 수없이 강의했어요.